저는 결백하옵니다. 창고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채원을 가리켰지요. 두 하인이 채원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조작된 장부가 마당 한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고, 도현마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겠다 다짐했던 채원. 과연 그 누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전라도 나주 인근에 강이 굽어 흐르는 큰 장터 마을이 있었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6고을에서 짐 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장터 어귀부터 안쪽까지 흥정 소리와 짐꾼들의 노랫가락이 뒤섞였지요. 그 마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만석. 나주 인근 5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만석의 상단은 곡물과 포목을 주로 다루었는데, 거래마다 신용을 지키고 어려운 소상인에게 외상을 허락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장터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서 만석이 웃으며 악수를 건네며 그것으로 계약이 성사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요. 상단 창고는 장터 안쪽 깊숙이 자리했는데, 장날이면 짐꾼들이 쉬지 않고 드나들었고, 만석의 하인들은 장부를 들고 바지런히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 넉넉한 만석의 가슴에도 한 가지 걱정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외아들 강도현의 혼처였습니다. 도현은 23세 늠름한 청년으로 아버지를 닮아 인심이 좋고 장터 어른들께 예의 바르기로 소문났습니다. 혼인 정년기가 훌쩍 넘어서도 마땅한 교수를 찾지 못하자 인근 고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을 얹었습니다. 아무개 댁딸이 어떻소? 저 마을에 곱다는 교수가 있다더군. 이러저러한 말이 오가는 가운데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연심이었습니다. 연심은 인근 고을 중인 집안의 딸로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하고 어른께 예의가 반듯하기로 장터 아낙네들이 너도나도 칭찬하는 처자였지요. 도현도 연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가 솔깃해지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일을 돕는 최봉덕도 연심과의 혼사를 은근히 미뤘습니다. 봉덕은 만석이 젊은 시절부터 곁에 두고 부리던 자로 상단의 장부와 거래를 두루 아는 사람이었는데, 연심의 집안과 진작부터 얼굴을 알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혼처는 연심 아씨가 딱이옵니다. 부지런하고 야무지니 집안을 잘 꾸릴 것이옵니다. 봉덕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한 처자가 장터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윤채원, 한때 사서삼경을 가르치던 선비 집안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은 살림이라곤 빚뿐인 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처자였습니다. 채원의 차림새는 수수했습니다. 물들인 흔적이 지워진 치마에 기운 자국이 보이는 저고리. 그러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채원은 이틀에 한 번꼴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콩나물 한 움큼을 사고 무 하나를 고르는 동안에도 채원의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어느 상인이 어떤 물건을 어느 자리에 쌓아두는지, 어느 날은 잘 팔리던 포목이
다음 장날에는 뚝 끊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 건너 마을에서 소금값이 올랐다는 소문이 이쪽 장터에 언제쯤 영향을 미치는지, 채원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빚으로 얼룩진 친정살림을 꾸려가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채원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저러다 시집은 가겠나. 장터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채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채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내려놓고 옆 가판의 곡물 자루를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저 자루에 든 보리는 겉은 실하지만 밑동의 습기가 찬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장날이면 값이 내려갈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날도 만석은 장터 안쪽 창고 옆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단을 수십 년 꾸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장터에서 유독 조용히 움직이는 한 처자가 눈에 걸렸습니다. 채원이었습니다. 채원은 그날 상단의 창고 앞을 2번 지나쳤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고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치면서 흘끗 시선을 보내는 방향이 묘하게 정확했습니다. 창고 처마 아래 쌓인 가마니 수, 들어오는 짐꾼과 나가는 짐꾼의 숫자, 장부를 들고 나오는 하인의 표정, 만석은 자리를 고쳐서며 눈을 좁혔습니다. 저 처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한 번에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터에서 저렇게 조용히 그리고 저렇게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옆에 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처자가 누구냐? 하인이 잠시 두리번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윤진사댁 작은 아씨라 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많이 기울었다 하더이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채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흥정 소리가 다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만석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이 2번 더 서고 나서였습니다. 만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랑채에 아들 도현을 불러앉히고 찻잔을 2개 내린 뒤 한참 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아비가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봐야겠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습니다. 이 상단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는 일이었으니까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송상단 도련님 혼처를 보신다더라. 나주 장터에서 가장 빠른 것은 짐꾼의 발이 아니라 아낙네들의 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인근 세고을에서 중매쟁이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저마다 보자기 하나씩을 품에 안고 사주단자와 혼담을 들이밀었지요. 그 가운데 박연심의 이름은 가장 먼저 오르내렸습니다. 연심의 아버지는 고을에서 이름난 훈장으로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딸을 곱게 키운 것으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심은 바느질 솜씨가 고왔고 글도 깨쳤으며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부모님 진지를 챙기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 하나가 2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날이
연심아 씨는 하늘이 도련님을 위해 빚어놓은 규수이옵니다. 이보다 더 나은 혼처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봉덕도 연심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몇 번 뵌 적 있사온데 살림 눈썰미도 좋고 말씨도 얌전하더이다. 연심하시면 도련님 내외가 틀림없이 잘 사실 것이옵니다. 도현도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며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지만 귀가 붉어지는 것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차를 홀짝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봉덕이 들고 온 혼처 명단을 던 만석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추었습니다. 윤채원. 봉덕이 눈치를 채고 얼른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실수로 끼워 넣은 것이옵니다. 윤진사댁은 집안이 기울어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 하옵고 처자도 재주가 딱히 없다 하더이다. 지워 드리겠사옵니다. 만석은 손을 들어 봉덕을 막았습니다. 두어라. 봉덕이 미간을 좁혔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은 혼자 장터를 걸었습니다. 장이 파한 뒤의 장터는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집 더미 사이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고 빈 가판대 위에는 팔다 남은 나무십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상단 창고 앞에 서서 이틀 전 채원이 지나쳤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채원을 두고 느리다고 했습니다. 재주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달랐습니다. 채원이 보았던 곳, 장터에서 사람들이 무심코 흘려보내는 것들, 가만히의 기울기, 짐꾼의 표정, 하인이 장부를 들고 걷는 속도, 그것을 보는 눈은 가르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웃음 띤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 제 실력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 말 많고 부지런한 사람, 그 가운데 진짜 상단을 이끌 사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보고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한 것만 정확히 짚어내는 사람.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른 별이 하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봉덕이 다시 혼처 명단을 정리하겠다며 채원의 이름을 빼려 할 때였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처자도 불러보아라. 봉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윤진사댁 처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집안도 기울었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굳이 부르실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만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지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봉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 안에 묻지 못한 말이 가득 차 있었지요.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느리 선발날은 이른 봄볕이 담장 위에 걸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의 행랑채 앞마당에 후보 규수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가마를 타고 온 이도 있었고 걸어서 온 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곱게 단장한 차림이었지요. 박연심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연홍빛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작은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안마당에 들어서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만석의 부인 앞에 절을 올릴 때 그 손끝 하나까지 단정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봉덕이 만석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씨 보십시오.
대감마님, 어느 모로 봐도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수들도 차례로 재주를 보였습니다. 한 교수는 천자문을 막힘없이 읊었고, 또 한 교수는 가져온 바느질 솜씨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원은 달랐습니다. 채원은 앞마당에 들어서면서도 다른 교수들처럼 재주를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나서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 쌓인 짐 보따리들, 행랑채 처마 밑에 걸린 곡식 자루, 창고 쪽에서 나오는 하인의 표정, 봉덕이 못 참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유나 씨는 보여주실 재주가 없으십니까? 바느질이든 글이든 뭐라도 있을 텐데요. 채원은 봉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봉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입을 가리고 돌아섰고 친척 아주머니 하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도현도 난처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만성만이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오전 내내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연심은 한 번 더 나서서 손수 가져온 술을 놓은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매화 가지가 정교하게 놓인 솜씨였습니다. 이 수는 사흘 밤을 앉아 놓은 것이옵니다. 부인이 감탄하며 손수건을 건네받았고 봉덕은 흡족한 얼굴로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보거라. 창고 쪽 짐 자루 가운데 윗단 두 번째 것이 사흘 안으로 손을 보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습기가 찬 것이 겉으로도 보이고 아래쪽 자루가 기울어 받치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쏟아질 것이옵니다. 안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봉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혼처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창고 이야기를. 도현도 당황한 표정으로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창고 가서 확인해 보아라. 하인이 총총히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하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이옵니다. 윗단 두 번째 자루 밑이 젖어 있고 아래 자루가 비스듬히 기울어 있사옵니다. 안마당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봉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심은 손수건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만석은 찻잔을 다시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다. 봉덕이 황급히 다가섰습니다. 대감마님, 결정을 아직 안 하셨사옵니까? 연심 아씨가 이렇게 뛰어난데 더 보실 것이 있겠사옵니까? 만석은 봉덕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채원이 가리킨 창고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석이 며느리를 결정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봉덕은 당연히 연심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달랐습니다. 윤채원으로 하겠다. 봉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대감마님, 지금 뭐라고 하셨사옵니까? 들은 대로다. 봉덕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도현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랑채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친척들이 찾아와 만석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몰락한 집안에 재주도 없는 처자를 왜 고르셨냐고. 연심 집안에서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봉덕은 사랑채 마루에 섰어 굳은 얼굴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원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봉덕의 주먹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쥐어졌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꽃가마도 없었고 풍악도 없었습니다. 만석이 일부러 작게 치르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 빠지고 친척들이 발기를 끊으니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채원은 그 자리에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꽃가마 대신 작은 교자를 타고 송상단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채원의 새 삶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선 채원을 맞이한 것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간악들이 채원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새 마님이라니. 집안도 없고 재주도 없다던데. 대감마님이 왜 저 처자를 고르셨는지 모르겠어. 행랑채 하인 가운데 나이 든 이들은 채원이 지나갈 때 인사를 하면서도 눈빛에 무게가 없었습니다. 도현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선발 자리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무시할 수가 없었지요. 밥상을 마주해도 말이 없었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오가며 채원 쪽으로는 좀처럼 발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봉덕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채원이 안채 마루를 지나칠 때면 일부러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집안이 빚이 얼마라더라. 상단에 피해나 안 끼치면 다행이지. 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으면 저녁 바람이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채원은 그 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입 밖에 내면 그것이 곧 빌미가 된다는 것을 채원은 오랜 친정살이에서 배웠습니다. 빚쟁이가 문 앞에 와도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았어. 다음 날 무엇을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채원은 그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았습니다. 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정집에서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틈틈이 적어온 공책이었지요. 이번에는 상단 창고에서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짐 자루의 위치, 드나드는 짐꾼의 수, 장부를 들고 나오는 하인의 얼굴에서 읽은 것. 아무도 채원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원은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보는 것을 적고 적은 것을 기억하는 일.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창고 쪽을 두어 번 더 지나쳤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멈추었지요. 쌓인 가마니의 순서가 바뀐 것.
새로 들어온 포목 자루의 묶음 방식, 안쪽 선반에 놓인 장부의 두께,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들어오는 곡물 자루의 수와 장부에 적힌 수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채원은 며칠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단 노복 하나가 채원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름은 점석이라 했습니다. 상단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점석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창고 장부 말씀이 옵니다. 저도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감히 여쭤볼 곳이 없었사옵니다. 마님께서 창고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 같아서. 채원은 점석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점석이 눈을 들었습니다. 새 마님이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돼요. 장부 이상을 눈치채고 노복에게 앉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들어오는 곡물이 장부보다 적은 것이 벌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사옵니다.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봉덕 씨가 창고 열쇠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이옵니다. 채원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붓을 들었습니다. 점석이 기억하는 날짜와 수량을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점석이 방을 나가고 나서 채원은 오래도록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적어 나간 숫자들이 촛불 아래 나란히 놓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싸움. 채원은 붓을 내려놓고 공책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만석은 그날 저녁 사랑채 창가에 앉아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만석은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덕이 사랑채로 들어서며 두툼한 거래 문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사옵니다. 광주 쪽 오행수가 곡물 대량 거래를 제안해 왔사옵니다. 보리 500석을 선금 없이 넘기고 2달 뒤 은자로 받는 조건이 옵니다. 놓치면 아깝습니다. 만석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행수라면 몇 해 전에도 거래한 적 있지 않았느냐. 예, 그때도 별탈 없이 마무리됐사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크니 상단으로서는 꽤 큰 이익이 되겠사옵니다. 봉덕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도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 만석은 한참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 봉덕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채원은 안채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척 손을 놀리면서 봉덕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봉덕은 문서를 들고 3번이나 사랑채를 오갔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원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행수, 광주, 보리 500석, 선금 없음, 2달 후 결제. 채원의 붓이 멈추었습니다. 선금 없이 500석을 넘긴다는 것은 상단 입장에서 큰 위험이었습니다. 2달이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었지요. 채원은 공책 한쪽에 따로 적었습니다. 오행수의 지난 거래 기록, 점석에게 물어야 할 것들, 그리고 한 줄 더. 곡물 수량 조작과 이번 거래,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원은 점석을 통해 오행수의 이름을 인근 고을 장터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행수요? 한두 해 전에 나주 쪽에서 거래 대금을 떼어먹고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는데, 두 번째 상인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되지요. 저도 아는 사람이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상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채원은 돌아와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행수, 대금 미지급 전력 있음. 세 곳에서 동일한 증언, 그리고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채원이 먼저 만석을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잠깐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만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채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공책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번 오행수 거래 건의옵니다. 제가 인근 장터에서 알아본 바로는 오행수가 2곳 이상에서 대금을 떼어먹은 전력이 있사옵니다. 선금 없이 500석을 넘기시면 2달 뒤에 은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사옵니다. 만석이 공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짜와 이름과 증언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다 알아봤느냐? 예. 만석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봉덕이 마당을 지나다가 사랑채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봉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봉덕이 만석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 세마님이 드린 말씀은 근거 없는 소문이옵니다. 장터 상인들이 경쟁 상대를 음해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행수는 제가 직접 만나봤고 믿을 만한 사람이옵니다. 이번 거래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옵니다. 도현도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거래는 일단 보류한다. 봉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이 기회를 놓치시면 보류한다고 했다. 봉덕은 입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원은 담장 아래 핀 개나리 한 줄기를 보았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원의 발걸음은 집에 처음 들어섰던 날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날 밤에도 공책을 펼쳤습니다. 봉덕이 이 거래를 왜 이토록 서두르는가? 오행수와 봉덕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가? 창고 장부의 이상과 이번 거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가? 채원은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음표 하나하나가 공책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에서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채원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보류가 선언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봉덕은 그 사흘 동안 사랑채를 3번 더 찾아갔습니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이런 기회는 2번 오지 않는다고. 오행수가 기다리다 다른 상단으로 넘어가면 후회해도 늦는다고. 만석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좀 더 보겠다. 봉덕은 돌아설 때마다 안채 쪽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채원은 이미 다른 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점석이 가져온 낡은 장부 묶음이었습니다. 3년치 거래 기록이었는데 봉덕이 창고 열쇠를 맡기 전과 후의 수량이 뚜렷하게 달랐습니다. 채원은 2 묶음을 나란히 펼쳐놓고 숫자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들어온 것과 장부에 적힌 것, 나간 것과 장부에 적힌 것 차이는 작았습니다. 한 번에 1~2 가마니씩. 그러나 그것이 석 달씩 쌓이면 적지 않은 양이 되었습니다. 채원은 그 숫자들을 공책에 옮겨 적으며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빠져나간 곡물의 총량. 그것이 은자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붓이 멈추었습니다. 작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거래 당일이 되었습니다. 봉덕이 만석의 최종 결정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행랑채 마당으로 짐꾼들이 들어서고 곡물 자루들이 마차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봉덕이 짐을 지휘하다가 채원을 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거래를 허락하셨소. 마님은 안채에 계시는 게 좋겠소. 채원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만석이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만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채원은 공책을 펼쳐 내밀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창고에서 빠져나간 곡물 수량이 옵니다. 장부에 적힌 것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사옵니다. 오행수와의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이 빠진 수량이 거래 손실로 덮어질 것이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짐꾼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봉덕이 큰 소리로 끊으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감마님, 저 사람이 상단을 흔들려고. 만석은 봉덕을 보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숫자들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들어온 수량, 장부에 적힌 수량, 차이. 그것이 3달치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이 점석을 불렀습니다. 이 수량, 내가 확인한 것이냐? 점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이옵니다. 봉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공책을 덮었습니다. 짐 내려라. 짐꾼들이 마차에 싣던 자루들을 다시 창고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봉덕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오행수에게 체면이. 체면보다 장부가 먼저다. 만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 하나로 마당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봉덕은 입을 닫았습니다. 도현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책을 들고 서 있는 채원을.
선발 자리에서 창고 이상을 짚었을 때와 지금 이 자리가 겹쳐졌습니다. 도현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만석은 공책을 채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그 말이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들어보는 제대로 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엌 간악이 저녁 밥상을 들여오면서 채원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랑채 하인 하나가 마당을 쓸다가 채원이 지나치자 자리를 비켜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당 안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지요. 도현은 저녁 밥상을 마주한 뒤 오래도록 채원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고맙소.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도현은 잠시 더 바라보다가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은 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한편 봉덕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벽을 향해 오래도록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창고 장부의 이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행수와의 거래가 막혔습니다. 그 거래로 장부의 빈자리를 채우려던 계획이 채원의 공책 한 권에 막힌 것이었지요. 봉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봉덕은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봉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이었습니다. 행랑채 하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말이었지요. 새 마님이 친정 빚을 갚으려고 상단 공물을 빼돌리고 있다더라. 창고 수량이 맞지 않는 것도 실은 마님이 한 짓이라더라. 말은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말일수록 더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봉덕은 그 말을 직접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자리에 슬쩍 끼어들어 한마디씩을 얹었습니다. 글쎄, 나도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마님이 친정에 드나드는 횟수가 좀 잦지 않은가. 창고를 유심히 살피는 것도 뭔가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혀들었습니다. 도현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닿았습니다. 저녁 밥상을 마주하면서 도현은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채원을 향해 조금 열렸던 마음이 다시 닫혀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마님, 요즘 친정에 자주 드나드시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이틀에 한 번씩 들러 살피고 있사옵니다. 도현은 대답 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채원에게는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봉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심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혼처가 틀어진 뒤 인근 고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봉덕이 심부름꾼을 보내 슬쩍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송상단 안이 어수선하다고, 새 마님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연심은 며칠 후 장터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인 척 도현과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오래간만이옵니다. 연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집안이 많이 힘드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도현은 그 자리를 짧게 마무리했지만
마음 한켠이 흔들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봉덕이 장부를 손댔습니다. 창고 안쪽 선반에 놓인 부장부였습니다. 평소 잘 꺼내지 않는 묶음이었는데 봉덕은 그 안에 글씨 몇 줄을 더 써 넣었습니다. 날짜, 수량,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를 적는 칸에 채원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표기를 남겼습니다. 직접 이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보아도 안채마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인 둘을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가 직접 본 것처럼 말할 수 있겠느냐? 마님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인 하나가 망설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 말해도 되겠사옵니까? 봉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뒤를 봐줄 것이다. 그냥 본 것을 말하면 된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원은 이 모든 일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인들의 시선이 며칠 전과 달라진 것, 도현의 입이 다시 닫힌 것, 봉덕이 자신 앞을 지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그 세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채원은 밤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바라보며 한동안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채원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이 사랑채에서 채원을 불렀습니다. 채원이 들어서자 만석은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집안이 어수선하다. 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사옵니다. 만석은 잠시 채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된다. 그러나 없는 일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함과 다른 것이다. 채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거라. 채원은 사랑채를 나오면서 발걸음이 아침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봉덕은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채원의 친정 빚 문서였습니다. 채원의 아버지가 남긴 빚이 어느 전당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봉덕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어렵지 않게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자주 앉는 사랑채 서안 위에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우연히 놓인 것처럼. 도현이 그것을 발견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문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도현은 채원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문서를 서안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덕은 자기 방에 앉아 그 장면을 상상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보름이 지난 뒤에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봉덕이 만석의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창고 자금이 사라졌사옵니다.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가보니 안쪽 괴짝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래 준비금으로 모아둔 은자였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지요. 봉덕이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이 창고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느냐? 하인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에 마님께서 창고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또 한 하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보았사옵니다.
마님께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봉덕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직접 해명하시겠소. 채원은 두 하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채원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날 창고에 들어간 적이 없사옵니다. 봉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보았다고 하는데 마님 혼자 아니라고 하시면 누구 말을 믿겠사옵니까? 친척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집안도 없는 처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했더니 또 다른 친척이 말을 받았습니다. 친정 빚이 얼마라는데 그 빚 갚으려고 손댄 것 아니겠소. 도현은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채원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섰어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느 쪽을 향한 것인지 채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봉덕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창고 안쪽 선반에서 부장부 묶음을 꺼내왔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기록이 있사옵니다.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고 안채마님을 가리키는 표시가 남아 있사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증거 아니요. 당장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요. 채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결백하옵니다. 장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봉덕이 채원 옆에 섰어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결백하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구먼. 친척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명하실 수 있소. 채원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이미 채원이 범인이라는 결론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명이 닿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은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친정에서 가지고 온 공책, 낡은 붓 2자루, 어머니가 싸준 작은 보자기. 채원의 손이 공책 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공책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덕의 횡령 기록, 날짜와 수량과 증언. 그러나 지금 이 집 안에서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원은 공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한 번도 소리 내어 울지 않겠다고 이 집에 들어서던 날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채원은 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사랑채에서 오래도록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봉덕이 가져온 장부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수량, 표기. 만석은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 하나로 종이 결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글씨의 농도, 잉크가 마른 정도, 종이 위에 눌린 힘, 오래된 장부와 새로 쓴 글씨는 같은 붓으로 써도 결이 달랐습니다.
만석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 쪽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상단을 수십 년 꾸려오면서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빼고는 그 한 번이 봉덕이었는지 아니면 채원이었는지 만석은 그 답을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덕이 다시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대감마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님을 이 집에 그대로 두어서는 상단 체면이 서지 않사옵니다. 친척 하나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어서 내보내시오. 저러고 있으면 장터 소문이 더 나빠집니다. 만석은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가 있거라. 봉덕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나가 있으라 했다. 봉덕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만석은 혼자 남아 다시 장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움직인 것은 그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만석은 혼자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빈 괴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괴짝 바닥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바닥에 가는 흙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였습니다. 누군가 은자를 꺼내 갔다면 바닥에 손자국이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지 위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장부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봉덕이 꺼내 보인 부장부 묶음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등잔을 가까이 댔습니다. 글씨 농도, 종이 눌림, 잉크 번짐, 새로 쓴 글씨는 묵은 글씨와 달랐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붓을 써도 새로 쓴 것은 새로 쓴 것이었지요. 만석은 장부를 덮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마당 한켠에 점석이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만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점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사옵니다. 봉덕 씨가 장부를 손댄 것을 제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만석은 점석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이냐? 사흘 전 밤이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아 창고 쪽을 지나다가 봉덕 씨가 안에서 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다음 날 마님께 누명이 씌워지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알았사옵니다. 만석이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두려웠사옵니다. 봉덕 씨가 이 상단에서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 점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채원을 불렀습니다. 채원이 들어섰습니다. 보따리를 이미 싸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공책을 가져오너라. 채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채원은 공책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공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날짜, 수량, 점석의 증언 날짜, 오행수 전력 기록, 창고 입출 비교, 모든 것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만석은 공책을 덮지 않은 채
봉덕을 불렀습니다. 봉덕이 들어서다가 만석 앞에 펼쳐진 공책을 보았습니다. 발이 멈추었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거라. 봉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공책은 마님이 꾸며낸 것인지 아닌지는 날짜를 보면 안다. 만석이 공책의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첫 기록이 언제부터냐? 이 처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언제부터냐? 봉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점석을 불렀습니다. 점석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봉덕이 밤에 장부를 손댄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봉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봉덕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노복이 무슨 말을 하든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만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 괴짝 바닥에 먼지가 그대로다. 누가 손을 댔다면 흔적이 남았어야 한다. 봉덕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장부의 글씨 결이 다르다. 같은 붓으로 같은 날 쓴 것이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봉덕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제가 이 상단에서 몇 년을 일했는데 저를 믿지 않고 저 처자를 믿으시겠사옵니까?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상단에 있었던 세월이 길수록 빠져나간 것도 많다는 뜻이다. 그 말이 끝나자 봉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하오. 채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매수된 하인 둘이 만석 앞에 불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점석의 증언과 장부의 글씨 결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봉덕 씨가 시킨 것이옵니다. 뒤를 봐주겠다고 했사옵니다. 한 하인이 무릎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마님이 창고에 드나드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거짓이옵니다. 죄송하옵니다. 봉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이 관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인을 내보냈습니다. 봉덕의 횡령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곡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목거래 대금의 일부가 봉덕의 손을 거쳐 빠져나간 기록이 채원의 공책에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상단에서 수년 동안 물건을 빼돌린 자가 잡혔다더라. 대감마님의 며느님이 밝혀낸 것이라더라. 봉덕은 그날 저녁 관아 포졸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채원은 그 모습을 안채 마루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서 공책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건 종결. 붓을 내려놓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봉덕은 관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년치 횡령 기록이 채원의 공책과 창고 장부 대조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곡물 빼돌리기에서 시작하여 포목 거래, 대금 중간 착복까지 봉덕이 손댄 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관아는 봉덕의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전답과 살림살이가 죄다 관에 귀속되었습니다. 봉덕은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채원의 공책과 점석의 증언 앞에서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을 받고 끌려나가던 날 봉덕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단 앞길을 지나치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상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빠져나갔던 곡물 수량이 메워지고 거래처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채원이 공책을 바탕으로 창고 관리 방식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날마다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적고 다른 한 사람이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처음에는 번거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채원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창고 확인 방식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요?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옵니다. 친정살림을 꾸리면서 몸에 밴 것이옵니다. 도현이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살림 덕에 상단이 살았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그 말이 도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꾸민 것이 없는 말. 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석이 채원을 사랑채로 부른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앉아라. 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찻잔을 2개 내렸습니다. 채원이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받는 찻잔이었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봉덕은 수십 년을 곁에 두고도 몰랐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알았다. 만석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창고 장부는 내가 맡아라. 거래 결정에도 의견을 내어라. 채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만석이 답했습니다. 이미 감당하고 있었다. 채원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채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상단 며느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더라. 눈 하나로 창고를 잇는다더라. 상인들이 채원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채원은 그들을 정중히 대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을 하면 핵심을 짚었습니다. 연심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 어귀를 지나다가 한 안악에게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연심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물음에 연심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채원의 친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채원이 매달 조금씩 보태어 묵은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걱정이 조금 거쳤습니다. 내가 잘 되니 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채원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쥐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만석이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채원이 그 곁을 지나쳤습니다. 만석이 말했습니다. 부지런한 손보다 바른 마음이 더 귀하다. 채원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석은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봐왔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많았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드물었지. 채원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꽃가마도 없었고 풍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느티나무 아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장터에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그 바람 속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반드시 알아보는 날이 온다. 채원은 이 집에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재주도 없다 했고 집안도 없다 했으며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원이 가진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었고 억울해도 소리 내지 않는 마음이었으며 작은 것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는 성실함이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행할 뿐이다. 채원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고 기록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빠른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자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 서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채원의 공책처럼 묵묵히 쌓아온 것은 반드시 그 무게대로 남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쉬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